예,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8강 인터뷰 앤 인터로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찰들이 용의자 혹은 피의자를 상대로 하는 것을 취조, 여러 가지 신문, 여러 가지 용어를 쓰지만 영어로 할 때는 그냥 인터뷰입니다. 인터뷰인데 프로파일러들이 하는 개념으로는 인터로게이션이란 개념을 별도로 씁니다. 이거는 면담이란 개념도 있고 또 여기 앞에다가 인지자를 붙여갖고 인지면담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지면담은 또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터뷰와 다른 구조적인 절대적으로 다른 구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에서도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인터뷰는 상대방으로부터 특정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하는 일방적인 그러니까 한쪽에서 한쪽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은 인터로게이션은 말 그대로 이 프로파일러가 라포를 형성하면서 그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과 라포 형성 플러스 자발적으로 여러 얘기를 스스로 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인터로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인터뷰와 인터로게이션은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실제로 프로파일러 업무를 할 때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터로게이션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프로파일러가 2005년 채용되고 6년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행동과학팀이 운영됐을 때,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일단 시범 삼아서 운영됐던 소수의 이제 차출 혹은 자원받았던 사람들은 빼고 정식으로 경찰청에서 범죄 분석 팀 단위로 운영했던 행동과학팀의 프로파일러들은 인터로게이션을 주로 해왔고 그 뒤에 한국에서 프로파일러가 하는 일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터로게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프로파일러가 어떤 사건에 투입돼서 하는 것 중에 상당수가 인터로게이션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파일러가 하는 일 중에서 인터로게이션이 다가 아닙니다. 인터로게이션은 그 중에 원래로 봐는 5분의 1 정도? 근데 우리나라 한국의 프로파일러 한 3분의 1 정도? 어떤 경우는 2분의 1 정도까지도 업무량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만의 특성, 여러 가지 그런 일 때문에 그런 거고, 어쨌든 진행을 하면서 인터로게이션 인터뷰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의자에 대한 면담을 인터로게이션이라고 한다. 그리고 형사들, 검찰 수사관들, 이런 검사들, 이런 사람들에 의한 형사소송법에 기초한 형태의 정보 캐내기, 정보 구성, 이걸 인터뷰,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인터로게이션 파트를 자료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은 세기의 사건 파일이라고 하는 OBS에서 번역하고 꽤 오래전에 이것이 한 6, 7년 된 것 같습니다. OBS에서 방송했고, 이게 일종의 세계의 다큐멘터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수의 그 방송사에서 실제의 FBI 프로파일러들의 업무하는 것을 그대로, 그리고 FBI 프로파일러들이 프로파일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든가 실제의 게리 리지의 사건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미치광이 폭파범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이 실제로 프로파일링하고 브룩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 프로파일링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에까지 상당 부분 상당히 우수한 저기 다큐멘터리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그 1시간이 좀 넘는 건데 꼭 보시길 권합니다. 저기 포탈창에서 세기의 사건 파일에서 OBS 방송국에서 한 거니까 요걸 한번 치시면 금방 그 동영상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저는 지금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동영상을 이제 이렇게 여러분한테 쏴드리면서 했어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작권이 걸려 있어갖고 이거 같은 경우도 아주 제한적으로 몇 카트만 썼습니다. 뭐 이 정도는 이제 뭐 교육용이니까 뭐 OBS에서 봐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 중에 이제 인터로게이션 하기 전에 되게 재미있는 걸 하나 이제 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미국의 미치광이 폭파범이라고 뉴욕 그 매드 바머라고 해서 미치광이 폭파범이라고 하는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필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적 특성을 찾아내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지만은 되게 그 느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저기 영어 단어를 읽어보세요. 영어 문장을 읽어보세요. 단락을. 실제로 지금의 미국인들한테 이렇게 글을 써보라고 하면은 이 정도로 못 씁니다. 왜냐하면 개발세발. 왜? 실제로 이렇게 정자체로 미국인들이 쓰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I was left injured 뭐 이렇게 이게 이제 뭐가 뜻입니까? 한국인들이 미국 영어를 배우는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네이티브가 아닌 사람들이 영어를 배웠는데 영어를 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말씀드리는 뜻은. 즉 이거는 영어 본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자체로 쓰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파일링도 아닌 아주 기초적인 뭐 이렇게 추리 게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협박문입니다. 매드 바머가 뉴욕 매드 바머가 이 경찰하고 언론에 보낸 협박 편지를 그대로 정신과 의사 브루셀이 분석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나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맞습니다. 초기의 프로파일링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50년대 60년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의 초기 역사죠. 정신과 의사, 정신분석을 전공한 정신과 의사가 이 폭탄 테러범의 위협 편지를 분석하는데 그때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도 생각을 해낸 거죠. 이거는 네이티브가 미국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 같지가 않은데 그럼 뭡니까? 이민자겠죠. 그죠? 이민자. 그러니까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니까 네이티브랑 이민자가 구별이 되고 요렇게 정자체로 또박또박 쓰는 경우는 네이티브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운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필기체라고 하나요? 이렇게 흘려 쓰는 걸로 쫙 되죠. 여러분 저 도널드 트럼프 사인하는 거 보세요.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보죠, 잘.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이 정자체로 많이 배웠고 필기체로는 안 배웠죠. 근데 요즘은 뭐 다를 겁니다만 어쨌든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매드 바머는 이민자였습니다. 근데 이 이민자 중에서 이제 어쨌든 뭐 기타 얘기는 뭐
이 동영상 한번 보시고 이 본문에서 이 글씨 저기 문장하고 문단에서 독특한 그 뭐죠? 철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독특한. 아니, 눈에 띄는 다른 거보다 뭐가 눈에 띄세요? 딱 보시면은 뭐 이제 A, B, C, D, E, F, G 쭉 뜨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제 물론 다른 건 눈에 띄는 분도 있지만 W. I was, with, now. 요거 보시죠. 이게 이제 처음에 그 정신과 의사가 요걸 딱 지적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모성 결핍이다. 그러니까 여성의 가슴을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요걸 표현하는 만약에 남자라고 했다면 그게 남자일 가능성이 높은 건 폭탄 테러는 여성이 하는 것보다 남성의 주요 수단이라고 많이 여겨졌던 것이고 그렇게 일단은 상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기계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기계 장치에 뇌관을 설정하고 그랬기 때문에 여자는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여자가 그렇게 전기공학이나 아니면 이런 전자 같은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배운 사람이 아주 드물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편견이죠. 왜냐하면 2차 대전 때 여자 스파이도 많았고 뭐 여자 있었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따져본 거예요. 그냥 툭 던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독신남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혼자 사는 독신남이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근데 되게 기가 막히게도 뒤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프로파일링의 초기 단계에서 매우 어설프지만 그럴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매드 바머 같은 경우는 동유럽에서 온 독신남인데 그 독신남도 그냥 독신남이 아니라 누나랑 나이 든 누나랑 같이 사는 카톨릭계 신자였어요. 예, 근데 동유럽 사람은 카톨릭계 그리스 정교가 많으니까 그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뭐 어디 맞는 것 같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뉴욕 경찰청 혹은 FBI 그럴 때 이게 실제로 프로파일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도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수사에.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 폭탄 테러범을 잡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경찰력이 동원됐지만 꼬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신선한 접근이 도움이 됐던 거죠. 실제로는 이제 이 이 편지를 분석하고 위치를 찾아가고 쫓아가서 잡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이 됐던 것이 바로 요겁니다. 여기 어두웠고 잘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의 이 집에서 체포할 때 당시에 있던 그거를 이제 재현한 건데 여기 두 개 보이시죠? 여기. 이 브루셀 박사는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카톨릭 신자고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 카톨릭 뭐 하여튼 그때는 아마 이게 섞었었나 봐요. 근데 뭐 다르죠. 근데 이제 동유럽에서 온 이민자이면서 거기에 전통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매우 엄숙주의자다. 그리고 이 상당히 주변을 정갈하게 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더블 버튼의 더블 버튼의 정장을 입고 생활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문장들을 보고, 그러니까 글자가 되고 정자가 돼 있고 그 다른 형태의 획을 벗어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두들겨 잡은 거죠. 자기 나름의 정신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이 체포할 때 더블 버튼의 정장을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링이 이제 흔히 말하는 신뢰를 얻게 된 거죠. 이거 한번 가져왔어요. 브루셀 박사가 닥터 브루셀이 더블 브레스트 슈트를 입었을 것이다. 그리고 풀리 버튼 모두
저기 단추를 채웠을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 한번 그 동영상 보시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한번 흥미를 이끌려고 한번 여러분한테 한 거고, 자 본격적으로 이 사람은 게리 리즈웨이라고 하는 범인입니다. 제가 앞에 1, 2, 3, 4, 5강 해때도 게리 리즈웨이는 계속 언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연쇄살인범이라고 얘기하죠. 연쇄살인범에도 순위가 있어요. 여러분은 테드 번디를 가장 먼저 뭐 이렇게 제가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사람을 죽인 거로 보면은 숫자로 보면은 게리 리즈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능가하지 못해. 물론 그 뒤에 이제 드안젤로라든가 아니면 몇몇이 나타나고 했지만은 여러분이 인지하시는, 여러분이 TV나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 혹은 이제 알고 계시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게리 리즈웨이가.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테드 번디는 오히려 초기에 이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한 사람이지만, 범인이지만, 게리 리즈웨이는 범죄 심리학 교과서의 가장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으로 적힐 정도로 거의 넘버 1, 2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불리기를 그린리버 킬러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피해자를 죽여서 여러 가지 뭐 다른 일 때문에 강에다 떠나보냈어요. 헐리우드 영화에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스트라이킹 디스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정거리란 뜻이죠.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됐는데 뭐 다 모티브는 아닙니다. 이 게리 리즈웨이라고 하는 범인입니다. 이 범인을 이 경찰이 잡기 위해서 사실 수십 년 동안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피해자가 공식적으로는 49명인데 48명인데 비공식적으로는 90 몇 명이라고 합니다. 100명이 좀 안 되는. 거의 대부분 매춘부라고 하죠. 지금은 뭐 이렇게 부르지 않죠. 거리의 성매매 여성들을 납치해서 고문하고 죽인 후에 시체 강간을 하고 다시 시체 강간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거의 모든 잔혹한 방법은 다 쓴 시체 절단, 시체 강간, 뭐 거기에다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말로는 못할 정도, 말로는 내기 정도의 걸린 범인입니다. 뭐가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게리 리즈웨이를 볼 때? 그렇죠. 여러분이 그때 바로 떠올려야 될 사람이 이춘재입니다. 그리고 강호순이를 떠올려야 됩니다. 실제로 강호순이는 게리 리즈웨이를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강호순과 게리 리즈웨이는 수법적인 유사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강호순은 게리 리즈웨이를 알았을 겁니다. 알고 그 수법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직접 알았다기보다는 이춘재를 통해서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춘재가 가지고 있는 범죄적 특성과 게리 리즈웨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강호순을 통해서 뭐가 연결이 돼요.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게리 리즈웨이는 2001년에 그러니까 1990년도 후반에 이 검거가 됐습니다. 그 뒤죠. 한참 뒤죠. 이춘재는 어떻습니까? 검거된 건 아니죠. 근데 잘 보시면 이춘재의 범행이 94년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잡혀 들어가기 때문에 1988년부터 대충 86년부터죠. 쭉
이렇게 18년 정도? 아니 18년이 아니죠. 8년 정도? 상당히 그 이춘재와 강호순을 연구하면은, 아니면 거꾸로 생각하면 게리 리주에이를 연구하면은, 이 셋을 연구하면은 엄청나게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아주 깊이, 이제 이춘재를 왜 이제 인터로게이션 파트에 이제 데리고 왔냐면은, FBI가 실제로 게리 리주에이를 잡진 않았습니다. 게리 리주에이를 잡게 된 것은 이춘재랑 똑같이 DNA로 잡았습니다. 실제로 게리 리주에이가 피해자한테 남겨놓은 여러 가지 체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체액을 분석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경찰들은 언젠가는 이것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 보관해 뒀어요. 그 뒤에 한참 뒤에 DNA 기법이 발전하면서 그 보관해 뒀던 것을 분석해 보니까 게리 리주에이. 그럼 게리 리주에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냐하면 대조군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게리 리주에이는 그 범행이 진행될 때 한 번 잡혔었어요. 그리고 경찰들은 제가 범인이라는 것 정도, 제가 범인일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증거가 없었어요. 이춘재랑 많이 좀 교차가 되지 않으세요? 실제로 이춘재는 그 범행이 있던 장소에 항상 살았고, 이춘재는 신문을 최소한 3회 이상 받았어요. 경찰한테. 대단히 이 경찰들한테, 우리나라 경찰들에 미안한 말이지만, 등신같이 이춘재가 범인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매우 위험한 발언이지만, 어쨌든 이 게리 리주에이를 잡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DNA 검사였고, 이제 문제는 그거죠. DNA 검사를 통해서 피해자와 서너 명과 매치가 돼갖고 범인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DNA는 일치하지만 그가 범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FBI에서 인터로게이션 방법을 써서 자백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이 건이, 이 게리 리주에이 건이 실제로 FBI한테는 범인을 실제로 체포한 건 아닌데, 인터로게이션이라는 방법을 써서 자백을 놓게 된 아주 거의 처음, 아니면 거의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터로게이션을 가져온 거예요. 실제로 이제 검거한 후에 이 리주에이가 이렇게 매우 순박한 모습으로 얼굴을 들이대고 마음대로 해봐 하는 거예요.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앞에 지조관이 있죠. 처음에는 뭐 마음대로 해봐, 아무 말도 안 하고 했습니다. 자, 초기에 이 담당 수사관이 리주에이를 신문하는 모습입니다. 뭐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은 그 TV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형사들이 용의자 신문하는 모습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렇습니까? 아니죠? 앞에 책상을 놓고 타자기, 요즘은 컴퓨터, 노트북 놓고 탁탁탁탁 치면서 너 몇월 며칠 뭐 했어 막. 그렇죠? 근데 그건 인터뷰죠. 요거는 인터로게이션. 물론 이 사람이 초기에 이게 인터로게이션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매우 구조화된 방식으로 초기엔 그래도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쇄살인범이 쉽게 입을 안 열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의 옷이에요. 이 사람의 옷이 보십시오. 경찰 제복이죠. 계급장도 견장도 있고 딱 소매 이것도 있고 옆에 이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앉았습니까? 정면을 앉는 게 아니라 옆으로 비스듬하게 앉았죠. 요거는 구조적인 형태의 심리적인 것을 차용을 한 겁니다. 108 마주보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풀어내면은 마치 적대적인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편한 것이 여러분 그리스나 로마에 같은 데 가면은 이 귀족이나 왕족들이 옆으로 비스듬히 이렇게 앉아 있죠. 이제 가장 편한 장세라고 합니다. 정면보다는 옆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한 120도 아니면 여기 한 60도 30도 정도 이렇게 요것도 요 신문관도 비스듬하게 앉았습니다. 그게 제일 편한 자세. 그러니까 얘기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게리 리지웨이가 얘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재판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백을 끊어내려고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들 특히 이제 심리적으로 상당히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사람들이 특히 이 게리 리지웨이가 성적으로 매우 독특한 연쇄살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마도 권위에 대해서 제복을 입은 경찰의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거나 아니면 저항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추정을 누구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이 권위 있는 남성의 대표적인 이 금발을 가진 사람이 신문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그냥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것도 매우 고심 끝에 내린 이런 결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아무리 미국 경찰이 폭력적이라 하더라도 두들겨 팰 수는 없지 않습니까? 큰일 나죠. 당연히 그거 뭐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 사진의 의미를 아시겠죠? 어떤 방식이었는지. 맘대로 해라. DNA 검사를 의뢰해 두었네.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되게 이상하죠? 이건 실제자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건 이게 실제로 그 취조하는 그리고 인터뷰와 인터로게이션 하는 장면을 실제로 찍은 겁니다. 이거 진짜 범인입니다. 진짜 수사관입니다. 이게 대역이 아닙니다. 검사를 해 두었네. 근데 엉뚱하게 꼭 거꾸로 질문을 하죠.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검사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자네가 알겠지. 저는 모릅니다. 처음부터 이제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리 리지웨이가. 이 여유로운 모습을 보십시오. 뒤에 표정이랑 상당히 이 대비가 많이 됩니다. 실실 웃고 있죠. 여유롭게. 엄대로 해라. 이렇게 권위를 가진 경찰의 제복을 입고 했는데도 자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략을 바꿨죠. 뭘 해도 실실 웃으면서 답을 할 것 같지 않으니까 FBI에서 특별수사관이 파견됩니다. 정면에서 찍은 게리 리지웨이 모습은 약간 좀 대칭이 좀 나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아까 젊었을 때 모습은 좀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조금 좀 대칭이 파괴진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다른 데서 다른 글쎄 9장쯤에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꽤 애를 먹였나 봅니다. 이 자백을 받으려고 할 때 자백을 안 하고 왜 자백을 했냐면 자백이 필요했냐면은 시체를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시체는 찾았어요. 그래서 그 시체에서 DNA를 추출했고 그 시체를 강으로 흘려보냈지만 또 적지 않은 그러니까 수십 구는 제 기억으로는 제임스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산에 다 묻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연구가 필요했던 부분이에요. 어떤 피해자의 시체는 그 강에 흘려보내고 어떤 피해자의 시체는 묻었는지. 근데 묻었건 흘려보냈건 이 게리 리주에이는 시체 강간을 합니다. 특히 시체 강간 중에서도 특별하게 그 여성의 자궁 안쪽, 성기와 자궁 안쪽에 특별한 돌 같은 걸 껴갖고 그러니까 한 번, 그러니까 썩은 시체, 그러니까 약간 부패가 된 시체에 대해서 시체 강간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게리 리주에이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히 그 등급이 높은 거의 초상급 정도입니다. 요즘 뭐 조두순 나오고 뭐 이런 애들은 얘에 비하면 뭐 게임도 안 되는 애들입니다. 이 엄청난 게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데 결국은 수십구의 시체를 찾아야죠. 그러니까 얘가 범인인 건 맞아. 그래서 그거 DNA만으로도 유죄를 받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기껏해야 한 시체가 발견된 서너 건 정도? 아니 서너 건이 아니죠. 한 열 몇 건 정도? 근데 그때 사라졌던 수십 명, 49명이라 그랬죠. 48명. 나머지 시체를 찾아야 돼요. 거의 매년 두세 구 이상씩 시체가 떠내려 왔는데 나머지 그래도 수십 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검사가 게리 리주에이랑 프리바게닝을 하게 됩니다. 너 대신 이 워싱턴주에 있었거든요. 워싱턴주는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너 사형 안 시킬게. 대신 종신형인데 대신 시체에 있는 곳을 말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체적으로 시체에 있는 데를 말하려는 걸 근데 그거 말하게 하는 건 또 제주죠. 왜냐하면 이놈이 대충 한 서너 구만 불고 말면은 그 사용 안 시키는 게 공연불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인터로게이션이 중요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리 엘렌 오툴이라고 해서 미 FBI 수사관 중에서 그때 한 3명 정도 있었나 봅니다. 여자 프로파일러가. 사실 이 게리 리주에이 사건을 거치면서 여자 프로파일러들이 많이 이렇게 됐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여자 프로파일러들은 그렇게. 근데 우리는 거꾸로요. 우리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거꾸로 여자 프로파일러들을 더 많이 중용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인터뷰를 합니다. 이제 좀 나이가 드셨죠. 아까 거는 그때 인터로게이션을 시작할 때 모습이고 한참 뒤에 이제 옛날 일을 회고하면서 다큐멘터리 만들 때 이렇게 상당히 좀 나이가 조금 드셨죠. 근데 이 당시에 메리 엘렌 오툴 이 양반의 전략은 겁니다. 대부분의 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성적 포식자들의 강간범들은 스스로 떠벌리길 좋아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 상황을 통제하길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그래서 거꾸로 보시면
제복 입은 남자한테는 계속 툴툴거렸던 겁니다. 근데 앞에 여자 수사관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하고 싶었던, 이제 얼마나 그 수십 년 동안 그 말을 하고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 자기의 범죄, 굉장히 그 거의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그 사이코패스 연쇄살인을 했는데, 그걸 자랑하고 싶은데 그걸 남자들 앞에는 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그러니까 이제 이 메리 엘렌 오툴 수사관은 그걸 포착을 한 거죠. 이게 지금의 게 이 전략이 그대로도 일종의 FM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전략이 돼서 그 뒤에 이 성적 포식자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들을 면담하는 상당히 중요한 방법론이 정립되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신이 나서 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띄워주는 거죠. 너 잘났어. 그래. 네가 최고야. 살살 긁어주면서 하면은 그냥 눈이 동그래져 갖고 막 엄청나게 떠들어댑니다. 실제로 제가 그 인터로게이션 면담했던 애들 중에 이제 저는 이제 물론 남자였지만은 그 중에서도 또 남자놈 중에서도 되게 떠벌리기 좋아하는 놈들은 쉬않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한 2시간 정도 지났으면 이제 밥이라도 먹고 하자 그랬는데 밥 먹고 또 걸러뛰면서 막 떠들어대는데, 야, 그거 참 특이한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걔네들한테 그게 정상이죠. 엄청나게 떠들어대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게 이제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그 라포라고 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라포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이해하고 감정에 공감하는 그거는 그냥 이상적인 거고, 그 라포에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서로 막 그 화를 내면서 큰 소리를 하면서 라포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진짜 매우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라포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뭔가 그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라포가 형성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포는 그 결과물인 거지 과정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 프로파일러들이라고 자칭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 이게 사람들한테 혼동을 주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방법상은 여러 가지가 있다. 라포는 결과다. 신나서 떠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스스로 거짓말이든 어쨌든. 근데 요렇게 떠들어대는 경우는 거짓도 많이 섞여 있지만은 이걸 하다 보면은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전략은, 인터로게이션 전략은. 실제로 메리 엘렌 오툴 수사관이 봤을 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평범하죠. 미국의 1, 2를 1등, 2등 안에 드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이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입니다. 아주 그냥 뭐 오히려 뭐 얼굴이 기괴하게 생기고 이상하게 생기고 뭐 이런, 그리고 뭐 크리스찬 베일이라든가 이런 사람처럼 아주 뭐 샤프하게 생기고 뭐 그런 연쇄살인범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드뭅니다. 옆집 아저씨 같은 뭐 그냥 별거 아닌 동네 촌뜨기 같은, 그게 진짜 연쇄살인범입니다. 이 게리 리지웨이는 그 전형도 만들어냈어요. 그 전형도 아주 평범합니다. 실제로 결혼도 했고 실제로 아들도 있습니다. 뒤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누가 떠오르시나요? 맞습니다. 강호순이 떠오르시죠. 강호순은 게리 리지웨이의 거의 판박입니다. 별 특징도 없어요. 뭐 이 얼굴 갖다 놔보세요. 미국 사람, 미국 남자 뭐 특별하게 뭐가 있습니까? 어디 뭐 괴물같이 생겼습니까? 이게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입니다. 이 얼굴을 잘 기억하세요.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 이 상황은 왜 앞에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인터로게이션이 끝나고
이제 되게 자유롭게 말할 때 구조화된 상황을 풀어갖고 이게 쉽게 해낸 겁니다. 이건 이제 그 후의 얘기죠. 딱 보시죠. 어떻습니까? 첫 장면입니다. 인터로게이션이 들어갈 첫 장면입니다. 앞에 그 제복 입은 금발 아저씨랑 어떻습니까? 딱 이 자리에 앉았죠. 그죠? 아까 리즈웨이도 이 자리에 앉았고, 아까는 이쪽 방향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카메라는 리즈웨이를 정확히 찍으려고 이쪽 방향에서 찍은 겁니다. 뭐라고 있죠? 이 메리 엘렌 오틀 수사관은 전략적으로 팔 하나 정도? 그리고 이 메리 엘렌 오틀 수사관이 원래 그 향수를 쓰시는 분은 아닌데 몸에다 약간 향수를 쓰셨나 봅니다. 왜 그럴까? 이 범행에 대한 그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게리 리즈웨이가 시체를 유기할 때 그 몸 위에다가 썩은 생선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많이 부패가 제일 빠르. 썩은 생선은 부패가 빨리 돼 냄새가 팍 나죠. 그래서 시체 냄새를 없애려고 그랬나? 근데 문제는 이 게리 리즈웨이는 시체 강간을 한 사람한테도 여러 번 했어요. 그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수사관들이. 아, 얘가 지금 후각적으로 뭔가 특별한 어라우절, 각성 상태가 있을 수 있겠다. 특히 자기의 어떤 그 피해 대상,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어떤 여성들한테의 그 후각적인 어떤 특징적인 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그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친근감을 설정할 때 사실 이것도 역시 이 기법이 되면서 그 뒤에 만들어진 거죠. 아, 어떤 사이코패스들은 후각, 어떤 분은 시각, 어떤 경우는 뭐 이 촉각적 이런 것들 그 뒤에 이제 정립된 거고, 요때는 아마 이게 이렇게 시도를 해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 손을 향수 묻힌 걸 톡톡 때리면서 마치 자극하듯이. 이게 지금 게리 리즈웨이 얼굴 보시나요? 아까 그 남자 제복 입은 수사관 더 다르죠. 이 이놈이 웃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손을 보고 있어요. 이게 정확히 찍혔어요. 실제 장면입니다. 깜짝 놀랐죠. FBI 수사관들도 설마 여기까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은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탁탁탁 금방 지금 이게 이제 거의 FBI 프로파일러 역사의 한 장면들입니다. 이게 이 정형이 만들어지는 게. 보세요. 미소가 딱 지지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그 내 앞에 연쇄살인범놈이 있었는데 이 다른 형태를 하는데, 물론 내가 하진 않았고 내 같이 했던 저 여자 프로파일러 애가 비슷한 형태 뭐 건 있었는데, 근데 달라지더라고. 얼굴빛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장면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소름이 딱 돋았죠. 이 새끼 봐라 막 이게 생각이 들었어요. 일부러 옷도 좀 패인 옷을 입으셨다고 해요. 사실은 뭐 호일담이지만. 이 양반의 전략은 주도권을 넘겨주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묻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분 좋게 해주면서 툭툭툭 치면서 얘기해봐. 지금 여기 장면에서는 뭐 이게 한두 시간 안에 있죠? 아니에요. 3주 걸렸습니다. 입을 여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하면 말을 안 하죠. 근데 대충 툭툭툭 냄새 풍기고 이게 툭툭툭 계속 접근을 한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엔 말을 안 한 거죠. 이게 미국에서도 1, 2에 들어가는 연쇄살인범이 쉽게 넘어오겠습니까? 하면서 3주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4주쯤에 이게 이제 털어놓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프로파일은 그러면 힘듭니다. 이런 인터로게이션을 하루에도 몇 시간씩
2, 3주. 최소한 2주, 3주예요. 이 준재 같은 애들 뭐 몇 번 가서 했더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웃긴 소리입니다. 이게 되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 같은 애들은요.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1주 이상은 붙잡고 늘어져야지 될까 말까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살살살 옆에 살을 툭툭 치면서 자극을 했습니다. 그에게 기분을 풀어줄 수 있는 방식으로 여기 이제 후각적인 부분이 들어가게끔 접근을 했어요. 톡톡톡.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손에 닿을 정도로 톡톡톡 합니다. 일부러 제스처 겸 한 거라고 합니다. 아까 그 눈 보셨죠? 게리 리치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눈, 그 여자 수사관을 탁 너무 기분 나쁠 정도로 보죠. 눈을 탁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먹잇감 대용으로 여자 수사관을 만들어내는. 요걸 금방 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3주 걸렸다고 그랬죠. 계속 이걸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말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까? 눈을 탁 정면을 보고. 이 메리 앨런 오툴 수사관도 대단하죠. 이 정도 가까운데 이 수십 명을 죽인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에 이렇게 할 정도면 강심장도 완전 강심장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실 초기에는. 그리고 우리 제가 저랑 같이 일했던 여자 프로파일러들 없고 저도 뭐 마찬가지로 이런 애들을 이 정도 거리에서 했지만은 사실 그만큼 좀 위험한 직업이죠. 사실은. 이 메리 앨런 오툴 수사관은 끊임없이 그 2주, 3주 동안 흥미를 잃지 않도록. 사실 그래서 그 뒤에 저도 그렇지만 프로파일러들이 그만큼 버티기에 대한 머릿속으로 이제 많이 좀 듣고 있습니다. 버티기는 그래서 물 같은 걸 잘 안 먹고 왜? 한 자리에 앉아갖고 관심을 표현하도록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럼 내 얘기도 해야 되죠. 내가 이렇게 쭉 얘기를 축축축축 하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앞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진짜 말을 하는지 금방 압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들한테 이런 연쇄살인범들한테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이 이런 애들을 다룰 자기만의 인생사가 한 서너 개는 있습니다.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A형한테는 내 인생이 고등학교 어디 나왔고 대학교 어떻게 해서 아니면 뭐 그때 뭐 집에 뭔 일이 있었고 다 거짓으로 만들어내 갖고 거짓이지만 약간 좀 진실을 쳐. E안, B안, C안 이렇게. 이거 쉽게 이제 어설프게 하면 금방 들통납니다. 이런 애들은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딱 금방 찾아내요. 왜? 자기가 그거의 기술자이기 때문에 금방 찾아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제 사이코패스라든가 프로파일러 책 같은 데 보시면 뭐라 그러죠? 니체가 얘기했다고 하는 괴물의 심연을 보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죠? 내 심연을 괴물에게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괴물의 심연을 들여다볼 때 괴물도 내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사실은 위험한 직업입니다. 나만 보겠다고, 나만 네 걸 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안 보이려고 금방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러들이 제한적으로 자기의 심연을
이 살인범들한테 보여주는 거고 그러는 과정에서 라포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그게 이제 기본적인 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체 얘기도 하고 뭐 기업문의 심연 얘기도 하는 게 바로 이런 거고 이거를 이제 많은 프로파일러들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 먹죠. 실제로 이 상황을 설명을 안 해주고 그걸 사칭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 상황을 알아야지 그걸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흥미를 잃지 않도록 그걸 자기 얘기를 섞어가면서 끌어내도록. 그럼 어느 순간인가 눈빛이 마주치고 무엇인가 통했다고 생각할 때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도 100에서 한 3, 40 정도? 거짓말이 오히려 더 많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물론 동시에 하는 건 아니에요. 한 번 얘기하고 한 바퀴 삥 돈 다음에 다시 또 얘기해요. 그걸 다시 또 얘기한다는 걸 못 느끼고 다시 또 얘기하게 하는 겁니다. 계속 이런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마치 자전거 바퀴가 이렇게 쭉 돌아가듯이, 실제로 이렇게 보면 용수철처럼 돌아가듯이 얘기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라이프 코스 히스토리, 라이프 코스 방법,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걸 생애사 방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공통점은 그겁니다. 끌어내야 됩니다. 물론 끌어낼 때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화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 좀 디테일한 기술적인 측면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또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사실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거기서 넘어가고요. 이제 요 단계는 뭐냐면 리지에이가 어느 정도까지 그 얘기를 할 결심을 하고 얘기를 시작하고 나서에 이제 안경을 쓰죠. 안경을 써갖고 본격적으로 무엇인가 설명할 자세입니다. 그건 뒤에 부분입니다. 제가 1강, 2강, 3강 그때쯤에 그 말씀 안 드렸나요? 결심행동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결심행동은 살인의 추억에 봉준호 감독의 박해일 배우가 했던 요 장면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딱 희한하게도, 사실 희한한 건 아닙니다. 희한하게도 리지에이도 요 장면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라포가 형성되면서 자기 얘기를 할 때, 자기 어릴 적 얘기를 하죠. 할 때 뭐가 나타났냐면 요 매우 특이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왼손으로 눈을 이렇게 만지네요. 눈을 이렇게 트네요. 결심행동입니다. 살인의 추억에 박해일. 원래 이춘재로 했던,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했던, 게 이제 말하자면 요 장면, 요 얘기는 말씀을 드렸을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봉준호 감독이 디렉팅을 하지 않은 장면인데 박해일 배우가 요 장면을 연기하기 위해서 딱 했던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제 봉준호 감독이 박해일 배우한테 이걸 물었다고 합니다. 너무 좋았는데 왜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 이 장면이죠. 실제로 자기의 생각이 바뀔 때 나타나는 장면. 근데 이게 리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 앞에하고는 다르게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그 상태에서 어릴 적 얘기, 사실 말이야 내가 어릴 때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이 바뀌거나 아니면 자신이 무엇인가를 진짜 내가 그래 좋아 너한테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이런 당태죠. 아니면 내가 뭘 어떻게 할게라고 할 때 탁 앞에하고 다르게 뭘 할 때 나타나는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반응 이겁니다. 리즈웨이 다교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참 이게 과학적 발견이라고 하는 게 프로파일링의 어떤 역사에서도 요 장면은 아마도 나중에 몰랐을지만 몰라도 그러니까 이때 몰랐지만 나중에 이것이 다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범행을 했는지 여자를 때리고 목을 부러뜨리고 이런 장면들을 이때는 이제 굳이 120도에 앉아갖고 구조화된 질문할 필요가 없죠. 이때는 술술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상세하게 털어놓았어. 이때는 이때가 한 이제 3주가 지났을 때죠. 3주가 딱 지났을 때. 유영철도 그랬고 강호순도 그랬고 정남기도 그랬고 다른 미국의 많은 연쇄살인범들도 스스로한테 별명을 짓습니다. 왜? 이거는 일종의 자기만의 어떤 콜링 카드이면서 자기만의 자기의 어떤 그 표시죠. 스스로를 독종 살인 기계라고 합니다. 강호순도 자기를 이 대단한 어떤 살인 전문가인가 뭐라 하여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불렀습니다. 자기만 가지고 있는 무언 어떤 겁니다. 탁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자신이 살인을 하는데 기계처럼 능숙한 어떤 존재임을 과시하기 위해서 탁 나타내는 어떤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게리 리즈웨이를 그러니까 인터로게이션을 하고 그러면서 나타났던 어떻게 보면은 프로파일링 역사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순간에 해결된 건 아닙니다. 이 안에 이렇게 녹여져 있던 것이 나중에 해석을 해보니까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들은 이런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게리 리즈웨이를 가장 전형적인 사이코 연쇄살인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웰렌 오툴이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죽였습니까? 이때는 이제 되게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별 거리낌도 없이 리즈웨이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했느냐? 여자가 이제 길을 이렇게 쭉 가는데 자기의 어떤 트럭 같은 경우를 타고 가다가 자기 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가 쭉 태우는 거죠. 태울 때 어떻게 태우느냐? 신분증을 딱 보여줘요. 마치 이제 이렇게 신분증을 딱 이렇게 꺼내는 거죠. 탁 꺼내갖고 마치 이렇게 여기 신분증을 탁 이렇게 꺼내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손가락으로 이름을 살짝 가립니다. 근데 실제 신분증입니다. 싹 가려요. 얼굴. 그러는 과정에서 살짝 사진을 노출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 사진이 이렇게 딱 하는데 신분증을 딱 가리면서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누구 사진이냐면은 아들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갑 안에 신분증 있고 뭐 여러분도 그러시죠? 지갑 이렇게 하고 우리 여자분은 다르시겠지만 남자분들 뭐 이렇게 신분증을 탁 해서 할 때 자기 이름은 싹 가리는데 그 옆에 아들 사진, 진짜 아들 사진입니다. 같이 아들이 자기 진짜 아들 사진입니다. 아들 사진을 놓고 쓱 보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들이 딱
아들이네. 아들 예쁘네요.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에, 그러니까 낯선 사람의 차를 탄다는 것에 마음의 벽이 탁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강호순 같은 애들도 똑같은 방법을 썼고, 그 차 안에 곰인형 같은 거 넣고, 여기, 그러니까 이제 되게 아들을 사랑하는 가장의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을 탁 하는 거죠. 그래서 리지웨이를 의심하지 않게. 이게 전형적인 호위동승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호위동승 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긴, 어떻게 그 어두운 밤 길거리에 낯선 사람의 차를 여성들이 타냐라고 하는데, 이런 존재들은 그런 심리적인 방법에 능숙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애들은 아주 능숙하게 그런 걸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왜? 아들 사진도 놓고 곰인형도 놓고 그러면서 쉽게 호위동승 시키는 거죠. 범행의 아들을 이용한 겁니까? 라고 할 때 되게 태연스럽게 답을 하죠. 앞좌석에 아들 장난감을 두면 거의 의심하는 여자는 거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강호순이 아주 전형적으로 이걸 배웠습니다. 거의 제대로 된 제자죠. 설마 아빠가 살인범이겠어. 애 아빠가. 이 심리를 이용한 거죠. 이 게리 리지웨이는 이게 이제 사디스틱 머더라는 걸 금방 알게 되는 게, 자기가 스스로를 성관계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강간이죠. 그렇죠? 아주 잔혹한 강간이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 행위를 성관계라고 합니다. 조두순이는 자기가 그 피해자, 조두순의 피해자를 뭐라고 하죠? 전혀 범행이라고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적 포식자들은요, 자기 행위 자체를 범죄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성관계를 할 때, 강간을 할 때, 목을 조르는 거죠. 그게 일종의 그래서 이제 이 게리 리지웨이가 성범죄자인가? 아니면 실제로는 살인, 죽이는 거가 우선이고, 실제로는 강간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아니면은 성관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강간을 하는 걸 통해서 두려운 피해자를 죽이는 것에 그게 목적인가? 요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강호순 같은 경우도, 강호순이 독특하게 썼던 거는 여자 스타킹이라고 하는데, 스타킹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놓으면은 이게 서서히 이게 줄어듭니다. 그렇죠? 하면은 그때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위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게리 리지웨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성범죄, 그러니까 성이 목적인 범죄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강간을 하면서 살인을 하는 것에 특정한 어떤 이유가 있는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얘가 말하는 겁니다. 게리 리지웨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거 지금 오늘은 인터로게이션만 하려고 했으니까, 성적으로 흥분이 되나요? 성적으로 흥분이 돼요. 누가요? 여기선 누가를 안 물어봤습니다. 엘렌 오틀 수사관이 그래서 죽여버리겠어 라고 리지웨이가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앞에랑 잘 안 맞습니다.
성적으로 흥분이 됐어요? 죽여버리겠어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성적으로 흥분이 된 피해자를 죽여버리겠어요? 라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이건 이 해석상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문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지만 어쨌든 이제 메릴렌 오트 수사관이 이제 이 인터로게이션을 정리하면서 해석을 하죠. 여성들을 소유물로 생각한 겁니다. 근데 소유물로 생각하는 대상으로서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피해자들을 죽여서 말하자면 강간을 하고 죽인 것이 아니라 죽인 후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체 강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체를 보고 시체에 남겨진 것을 확인했는데 이 게리 리지에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상하죠. 자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형태의 걸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시체 형태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이 게리 리지의 성적 망상이 존재하는 거. 성적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의 시체 상태를 다시 한번 재구성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인터로게이션은 반만 성공한 건데 초기에 이 정도 성공도 대단한 겁니다. 이 해석을 위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인터로게이션을 통해서 이 공격자를 다 해석했다고 착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다. 이춘재를 면담을 9번을 하고 그래갖고 그가 얘기하는 걸 다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거기서 그건 웃기는 소리냐. 그것이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재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인터로게이션 부분이. 그래서 인터로게이션이 끝났을 때는 인터로게이션만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인터로게이션은 이 범인의 범죄에 대한 소스일 뿐입니다. 어쨌든 메릴렌 엘렌 오틀은 FBI의 그 프로파일링에서 인터로게이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상태였던 거고 사이코패스는 사람을 물건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게리 리지에이를 행동 재구성을 할 때 도움을 받으려고 하죠. 앞에 꽤 뒤로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조수석에 아들을 두고 피해자를 물색해서 태우고 그리고 이 여자랑 딴 데 가서 성관계를 그러니까 강간을 하면서 죽이고 아들한테는 그냥 뭐 바래다 줬다 이렇게 합니다. 독특하죠. 자기 아들은 못 봤을 거예요라고. 이때쯤 여러분이 소환해야 되는 게 강호순입니다. 또 강호순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아들한테 자기가 한 이 범행에 대해서 책을 써서 그 인쇄를 아들한테 주고 싶다. 이게 그래서 뒤에 이제 얘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래서 이제 유전적 근친도라는 얘기를 이제 저 범죄심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유전적 길치어가 근친도가 감마인데 자식한테는 0.5 이상이기 때문에 대단히 유전적 근친도가 가까운 존재한테는 자신의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욕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또 다른 파트에서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갖고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게리 리지의 이 행동 모습이 그 뒤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들을 수사하고 해석할 때 거의 뭐 FM이 되는 그 장면들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죽였고 어떻게 했고 이런 거에서 그냥 술술술 얘기 나옵니다. 근데 메릴렌 오토리도 좀 여기서는 하지 못한 거는 이게 일부는 성적 망상이다 라는 거.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거의 다 끝내고 이제 자기 뭐 범행 방법이라든 이런 데 다 거의 다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플리바게닝을 한 거기 때문에 49구 그러니까 최소한 30구 이상의 피해자들 시체를 찾아줘야죠. 사형을 안 시키는 조건으로 이 제임스 산에 가서 근데 그 많은 시체를 어떻게 찾죠?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존재들은 각 시체 하나하나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다 찾았습니다. 한 구 정도는 일부를 찾았어요. 왜냐 이 범인이 그 시체 강간을 했기 때문에 너무 이게 훼손이 돼 갖고 일부만 찾은 게 있었고 이 책에 나오는 거 기록에 나오는 거 하면 한 구 정도는 못 찾았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그 산으로 가서 같이 찾는 건데 이 또 찾을 때도 이게 끝내 이 장난을 많이 친 거예요. 사실 처음에 갔는데 여기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매우 뭐 이제 약간 좀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서 또 수사관들을 골탕 먹이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수사관들이랑 일종의 놀이를 했다기보다는 장난을 골탕을 많이 먹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상당히 많이 찾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백을 하고 아니면 뭔가를 했다고 해서 얘네들이 다 뭔가를 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우순이라든가 유영철 같은 애들이 지금 교도소에 있어갖고 다 뭐 이렇게 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뭔가가 있다는 생각을 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인터로게이션에 대한 거를 그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어떻습니까? 인터로게이션 하는 방법이 머리에 들어오시나요? 이 전체적인 그걸 보고 싶으시면 세기의 사건 파일이라고 하는 OBS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직접 포털에서 검색해서 한번 보시고 한번 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신 다음에 보시면서 이 강의를 같이 보면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프로파일러를 저런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저 장면은 그 장면이구나 라고 하는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끝나면 되겠죠? 뭐가 있나요? 질문? 네. 뒤에 한 20분 정도부터 들었어요. 20분 정도부터 복구가 돼가지고. 그래요? 내일 하더라도 네. 내용만 주면 좀. 질문이 없나요? 예, 질문이 있으면은 예, 질문을 주세요. 질문을 주세요. 그럼 뒷부분밖에 한 45분은 못 듣고 20분 좀 넘게. 예. 예,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 주세요. 거짓말할 때 습관적으로 나오는 특정 행동도 결심 행동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 거짓말을 할 때 나오는 부분은 그거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하겠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존재들은 거짓말이 일상화됐다. 그러니까 습관화되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나타날 수도 있죠. 그죠? 거짓말을 할 때 안 나타날 수도 있죠. 근데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신의 심리적 상태가 확 바뀔 때 나타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다고 확 바뀌지는 않죠. 바뀔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참고인 조사를 할 때 개인적인 과거를 물어보는 것은 그 사람 참고인 조사할 때 개인적 과거를 물어보나요? 예, 그러니까 피의자성 참고인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인도 그냥 참고인이 있고 피의자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근데 개인적인 과거를
물어본다고 해서 참고인, 그러니까 참고인 상태라고 해. 그걸 물어본다고 해서 답을 어떻게 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용의자로 간주한다는 것을 참고인한테 알려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과거를 묻더라도 좀 이렇게 알아채지 않게 물어야죠. 근데 참고인이라고 불렀는데 개인적인 과거를 물으면은 그 참고인이 금방 알아듣지 않을까요? 리드 기법에서 긍정적, 부정적 대해서 긍정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드 기법은 너무 고전적인 방법이 아닌가요? 저는 뭐 긍정적, 부정적인 게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리드 기법 자체는 좀 클래식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범인을 구 부인한 용의자가 범인과 자신을 묶어서 우리라는 말을 썼다고 하면 공범인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습관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범인은 확실한데 그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대명사를 우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건 대명사가 아니라 동사나 아니면 부사를 봐야죠. 왜냐하면 우리라고 하는 것에는 뭔가 다른 장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범일 확률보다는 제가 할 때는 우리라는 말보다는 그것도 보지만은 아마 동사랑 부사를 더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비율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라고 해서요. 우리라는 말이 대단히 긍정적인 말인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질문 답이 되셨나요? 또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해주시고 없으시면은 오늘 유튜브 구글이 에러라고 이렇게까지 떴어요. 아 그래요? 지금 조두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조두수는 아무 생각 안 할 겁니다. 그거 사람 착각하시는 게 포식자들이 특히 성적 포식자들이 뭔가 이게 깊이 뭘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게 동물적인 감각이 뛰어난 애들이기 때문에 조두수는 지금은 아마 그냥 이렇게 특별히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즐기고 있을 겁니다.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할 정도. 왜? 자기가 급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두순에 대해서 상당히 착각하는 건 그런 거죠. 바깥에서 막 떠들고 막 그러는데 그럼 뭐 천만에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 종류의 그 범인들은 그냥 별 생각 안 할 거예요. 유튜버 주제로 나오는 거 조두순 뉴스의 스타만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의 서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조두순 앞에 가서 저 관종짓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조두순의 다음 범죄에 대한 동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면담할 때 사이코패스는 거짓말 리포트 값이라고 거짓말이 기본입니다.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 사이코패스 범행 동기를 제대로 기소. 아니 그거는 사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의 범행 동기를 찾아서 기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결과입니다. 죽였으면은 그 죽인 거에 보복이든 강도든 이런 걸 찾아서 기소하는 거지. 이 범죄자의 동기를 찾아서 그 범죄의 구체적인 동기를 연구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은 없습니다. 법에도 없어요. 미국에서는 그걸 찾으려고 매사추세츠 그 성포식자 법부터 시작해서 그와 비슷한 법들이 많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걸 찾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만 수사했고 기소합니다. 그래서 많이 놓치죠. 네, 됐나요? 자, 그러면 시간이 된 관계로 오늘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진짜. 이건 사실 저희 잘못이 아닙니다. 유튜브의 서버의 잘못이기 구글 본사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자, 그럼 오늘 정리할까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 나가나요?
만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하...